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됐네요. 아, 네.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네. 예.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이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일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은 이후로는 아이들이 이제 달아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들 둘인데 한 번도 애들이 달아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러 나오는데 빤히 쳐다만 보고 자기 할 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선배님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네.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아서. 근데 물론 중학교 착한 때부터는 아들이었네요. 네. 네, 사서 그러니까 생활을 사서 드렸는데 음. 왜 그랬을까? 정말 저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들들은 진짜 왜 이렇게 무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이었거든요. 저도.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만들어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네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음.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음. 그 집안의 문제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용돈 모아서 생활을 사서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둘 다 저를 안 닮았나 봐요. 근데 저는 네. 어쨌든 부모님이 이제 지방에 양가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씩 다 드렸어요, 네 분한테. 네. 네. 네, 선배님 그랬군요. 전화 드렸습니까? 아니 저는 미리 찾아뵀어요. 오늘 찾아뵙지를 못할 네. 것 같아서 네. 뭐 그랬습니다. 아, 근데 제가 남편한테 따로 연락해서 전화 드렸냐 그랬더니 안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은 역시 좀 무심하다 싶더라고요. 네. 선배님도 오늘 전화 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많이 참 한이 맺혔어 내가. 실은 이제 어버이날에 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음.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오, 입원하고 계신 분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네. 면회가 허가되지 않아서 거기 그것도 참 병원에 안타깝네요. 관계 되신 분들이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허용을 해야 어버이날인데 되나? 어떻게 면회를 시켜드릴까? 네. 그런데 사실은 면은 없죠. 그러니까 뭐 음압병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면회를 시켜드릴까 막 이런 것도 했는데 잘 따져보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같은 공간에서 외부에서 계시던 분들이 들어오면 같은 네. 공간에 머물면 그게 음압 공간이든 그렇죠. 무엇이든 어쨌든 네.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말한 거는 별도의 공간에서 유리로 보고 하는 그 정도를 막 고민하고 계시던데 네. 이번 어버이날은 특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요양원에 어떤 요양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둔 분들은 네, 그 찾아뵙기가 부모님이나 참 어렵겠네요. 조금 서글픈 어버이날이 될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19가 여러모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만드네요, 진짜. 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녁에는 좀 부모님 댁에 가보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마음의 네.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은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거에 저희는 상처받진 않습니다. 그럼요. 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tower@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 소개를 안 드린 사연이 있는데 간단한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딘가 입장을 할 때 이마나 귀에 이렇게 체온계를 대면서 체크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감염된 사람이 있더라도 당장 발열 증상이 없으면 측정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 감염자의 이마나 귀에 댔던 체온 측정기로 수많은 비감염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거는 괜찮은 건지 걱정되신다면서 어떤 분이 보내주셨거든요. 실은 네. 걱정이 되죠. 음.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전파력이 높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체온계로 이게 감염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요즘 어딜 가나 체온을 재면서 입장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체온계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고 그 묻은 것이 나의 어떤 이마에 옮겨오고 그리고 그 이마에 묻은 것을 내가 손으로 만져서 결막이나 아니면 코 안 이런 점막 같은 곳에
다다라야 이것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데 네. 처음에는 애당초 우리 일본의 크루즈 선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떤 그런 접촉 감염이라고 하는데 네. 손에서 손으로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주로 주된 감염원은 음. 그래도 호흡기인 것 같다. 아. 비말. 접촉이 아니라. 네, 접촉이 아니라 네. 물론 접촉도 여전히 있겠지만. 감염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 직접 접촉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다행스럽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 크루즈선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접촉 감염도 되게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그 크루즈도 비말 감염으로 인한 이 접촉이 아닐까. 이렇게 어쨌든 공기를 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공기라고 하면 이제 너무나 이렇게 미세한 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간을 통한 네. 비말을 통한 공간 감염. 네. 그러니까 공기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 그래서 환풍구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추측을 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도 추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네네. 다행히 그런 사례로 집단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위험성이 있죠. 이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체온계에 묻고 그것이 나에게 묻어서 네. 내가 어떤 나의 점막을 통해서 감염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그런 형태로 집단 감염된 사례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서 네. 가능성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으나 네.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네네.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주의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그 접촉을 할 때마다 사실 소독을 해야 하는 되나요? 게 네. 맞죠. 네. 소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예 되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처럼 이렇게 네. 멀리서 비접촉 체온계라고 하는 하죠. 것도 예. 있더라고요. 우리 SBS도 비접촉 어. 체온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네. 가급적이면 비접촉 체온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공기나 비말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더 잘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금 또 걱정하고 있는 게 아이들 개학을 하고 나서 여름이 돼서 요즘 네. 학교마다 교실마다 에어컨들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날씨가 더워지면 분명히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면 혹시 감염 위험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것도 엄마들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감염된 아이가 기침을 하면 이제 그 비말 침방울이 한 2m 반경 내만 이게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2m 반경을 벗어나면 그 양이 되게 작아요. 작아져요? 예.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는 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야 내가 감염되는 건데 네네. 근데 에어컨이나 무슨 환풍기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2m를 훨씬 더 넘게 이 비말이 그러니까 옮겨질 수 더 있습니다. 이제 공기를 타고 멀리 네.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예전에 네. 메르스 때 평택 성모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수미터, 10m도 넘는 혹은 다른 병실에서도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이 환기 시스템을 타고 비말이 옮겨간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네. 아마 그 가능성은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조금 문제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 감염된 애가 기침을 했을 때 에어컨 바람이 틀어지는 있는 상황은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재채기하거나 기침을 할 때는 꼭 마스크로 내가 대부분 나의 침방울을 대부분 앞에서 차단하는 네. 그런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리고 뭐 그 순간에 이제 에어컨을 네. 끄고 막 환기를 한다는 네. 것. 환기를 자주 하면 된다. 뭐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야외에서 집단 네. 발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아. 해변이나 이런 데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네네네. 공원이나 네. 야외에서는 괜찮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야외로 가면 우리는 이제 여지껏 그런 걸 계산해 본 적이 없죠. 저 현대의학도 그래서 야외에서 도대체 얼마나 감염이 높을지 혹은 낮을지 잘 몰랐다가 이번 코로나19로 조금씩 알게 된 거야. 야외에서는
집단 발병이 안 됐네. 집단 감염이 실내에선 되네. 아, 이게 농도가 되게 중요하구나. 환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침을 내 앞에서 차단을 하고 그리고 환기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 이제 개학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조동찬 선배님께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중국에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달리다가 네. 사망하는 일이 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잇따라 예. 생겼더라고요. 그 당시 예. 지금 이틀 전까지의 기준으로 하면 3명 정도가 그렇게 네네네. 확인이 됐죠. 아니 근데 안전하라고 쓴 마스크인데 어떻게 이게 마스크가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 사례를 보면 네. 학생이라고 한다면 보통 건강하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 오래 달리기를 했었죠. 네. 1500m 정도. 네. 그다음에 체육 시간에 그러니까 1500m 정도는 상당히 꽤 먼 거리인데요. 마스크를 네, 쓰지 네. 않아도 네. 상당히 숨 많이 힘든 차겠죠. 운동인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직 사망 원인이 음.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네. 그냥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운동 1500m를 달리는 그런 운동이면 사망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사례가 명확하게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하지만 이제 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스크는 분명히 이 나의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그만큼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예전에 우리 2019년도에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마스크를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쓸까? KF94, KF90, 그다음에 KF80. 네. 사실 보면 최대한 막 높은 거 쓰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막 그런 미세먼지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라도 나한테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높은 걸 쓰는데 그 기능이 높은 마스크는 노약자 그리고 임신부 그리고 폐렴을 앓고 있거나 어떤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의하라는 게 우리나라 식약처의 그 권고사항이거든요.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마 뽀얀거탑에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왜 나왔느냐를 살펴보면 네. 이게 그 호흡정이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시면 뭐 일단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게 내가 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써야 되는 그 근육의 힘이 좀 더 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이 저항하고 있는 것만큼 네, 더 내가 세게 더 들이마셔야겠죠. 힘을 들여야 되는데 네.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2015년도에 싱가포르 국립의대가 네. 건강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오,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말고요. 왜냐면 네. 임신부가 그러니까 폐 기능이 좀 훨씬 떨어져서 떨어질 수 있죠. 임신부의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되는지 쓰지 말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19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감염병 학회지에 이제 게재가 된 건데 당시 2015년도는 이제 메르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메르스나 독감 같은 것에 방어하기 위해서 임신부들이 마스크를 쓰는데 이게 쓰는 게 어느 정도를 써야 하는 건지 이게 네. 진짜로 쓰는 게 이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이 1회 호흡량이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 근데 이제 그거는 N95 마스크입니다. 95%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그러니까 KF94랑 비슷한 개념이죠. 네. 대단히 고기능. 그런데 그게 1회 호흡량이 네. 23%나 줄어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나의 폐가 네. 훨씬 더 좀 작아진 거죠. 마스크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마스크를 쓰고서 일반적인 숨을 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떨 때 더 극명하게 나타났냐면 네. 그 실험에서 3매트라고 하는데 매트는 이제 뭐냐면 메타볼릭 이퀴발런스 오브 T가 뭐더라? 거기까지만 해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네. 1매트는 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칼로리를 소모하는 그런 운동량을 했을 때 네. 3매트였어요. 3매트면 이제 우리가 걷는 걸로 따지면 시속 4km에서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 물론 체중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체중이 올라가면 매트는 좀 증가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라면 시속 4km라면 우리가 빠르게 걷는 거 정도죠. 네. 빠르게 걷는 거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의 그 볼륨이 1회 호흡량이 그렇게 23% 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이 지속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건강한 100%의 폐를 갖고 만약 1500m를 뛰었다면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어떤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뭐 그래도 위험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그런데 KF94 혹은 네. N95 마스크처럼 고기능 마스크를 쓰고 나의 폐 기능이 23%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런 운동을 한다면 아마 상당수의 어린이 청소년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실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실험인데요. 마스크가 젖어 있으면 젖은 마스크는 네. 일반 그냥 젖지 않은 마스크보다 네. 이 공기 저항성이 네. 10%에서 20%까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숨쉬기 어려워지. 더 숨쉬기가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마스크를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세 겹인데요. 네. 거기에 작은 구멍들로 공기가 통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뭐 전기학적인 힘으로 미세먼지를 쭉쭉쭉 이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러스도 그걸 통과하면서 바이러스도 이제 전기를 띠기 때문에 그 전기적 힘으로 이제 방어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 공기가 통하는 그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 거의 최대 20%까지 더 저항성이 더 발생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해요.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그냥 20% 정도 나의 이 폐활량이 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 네. 운동하다가 땀을 흘리면 아. 마스크가 젖겠죠. 네. 마스크가 젖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최대 40%나 나의 그러겠네요. 심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중국의 사례가 꼭 마스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마스크를 쓰고 격한 운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여러 근거들이 있죠.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실은 우리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이런 마스크를 쓰고 격한 운동을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네. 실은 이제 생활 방역 그 지침에 보면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이 마스크를 쓰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요. 네. 마스크를 쓰고 러닝머신에서 막 달리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위험할 수 때문에 있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 잘 어려워요. 멀찌감치 이런 서로 부분.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헬스장은 되겠네요. 헬스장에서 예. 만약 그런 걸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호흡기 증세가 있다. 내가 어떤 증세가 있다. 그러면 헬스장 같은 거를 가지 않아야겠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침방울이 비말이 언제 튀느냐? 네.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말할 때 튑니다. 네.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이렇게 할 때는 말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거칠게 숨을 쉬게 되고 거칠게 숨을 쉬게 되면 나의 코를 통해서도 이 비말은 좀 더 많은 양이 평소보다 나오기 때문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환기를 되게 잘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나 체육 시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과 교육부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체육에 대해서요. 네. 근데 일단 야외에서 하는 것은 집단 감염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야외에서 만약 체육을 해서 어떤 뛰거나 그러려면 그렇게 할 거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어서 전문가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네. 결론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제가 취재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면 밖에서 체육을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마스크를 벗고 그냥 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체육관 같은 실내 공간은 실내 사실 체육관. 좀 네. 애매하긴 한데 물론 체육관이 공간이 되게 크잖아요. 넓어서 예. 일반 교실보다는 훨씬 더 이 바이러스 농도가 그러니까 높을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라면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러니까 강도는 좀 낮은 운동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N95처럼 수치가 너무 높은 것보다는 좀 적당한 걸 아이들이나 노약자들한테는 좀 권장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 게 득이고 어떤 게 실일지 그리고 어떤 게 최선일지는 실은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네.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고기능의 마스크를 쓰고 이 어떤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니까 중국의 학생들이 3명 사망한 게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기능 마스크를 쓰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하지 않아야겠죠. 맞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야외라면 야외에서 그래도 우리가 집단 발병을 한 사례는 없으니까 네. 야외라면 어떤 애들 그래도 막 뭐 뛰고 막 하는 게 중고생들이 저도 중학교 때 뭐 체육하라고 하면 선생님이 야 살살 뛰어라 한다고 해도 말을 들을 나이는 아니죠. 뛰다 보면 막 하는 거니까. 근데 야외에서는 좀 자유롭게 뛰어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다만 그 체육관 같은 어쨌든 간에 공간이 크더라도 밀폐된 공간이면 그때는 뭐 천 마스크나 아니면 덴탈 마스크 조금 기능이 떨어져서 숨쉬기는 좀 편하고 대신 강도는 조금 낮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뭐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해서 정말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지를 또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마스크 안에 공기를 측정한 것도 있어요. 네. 당연히 거기에는 산소 농도가 일반 공기보다는 산소 농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죠. 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상태라면 그리고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상태는 우리 몸이 다 그거를 그 보상을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다 더 많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해서 충분히 이제 이 보정을 하는데 네. 근데 그게 격한 운동을 할 때는 그 보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하나 정해봤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첫 환자가 중국인이었는데 네.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냐면 인천의료원이었죠. 아, 네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발생하면 중앙 정부가 이렇게 배치하는 데는 공공의료원은 바로 이게 공공의료 병상은 네. 바로 이렇게 어레인지가 가능합니다. 네네네. 신속하게. 네. 그런데 그게 만약 삼성병원이나 아니면 한양대병원이나 이렇게 사립병원, 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아닌 걸,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병원이 아니라? 그 되게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 되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소유가 네. 근데 소유는 또 우리나라의 병원의 소유는 비영리법인만 되기 때문에 이걸 되게 뭐 이익단체라고 하기도 되게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여기 텀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스럽긴 한데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곳. 예, 네.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그런 네. 대학병원에 하려면 네. 의료기관이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그럼 훨씬 더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환자가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뭐 다른 나라보다는 적지만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네. 공공병원 병상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감염병 뭐 전문 병원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선거의 공약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네. 감염병 만들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저는 원래 감염병 전문병원 나와야 된다. 예전에 국립의료원이 지금에 있는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있는 곳에서 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감염병 전문병원화 이렇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지지했었습니다. 지금은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네. 물론 어떤 시범적인 어떤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의 모델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찬성합니다만 네. 감염병 전문병원만으로 어떤 팬데믹 이렇게 대유행의 대비가 될까라는 것에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감염병 전문병원 정말로 크게 만들어봤자 한 1,000베드 정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정말로 더 크게 만들어봤자 3,000베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냐면 3,000베드를 운영을 내면 네. 평소에 이게 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자 이런 게.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평소에는 또 어떻게 비어 훈련할 있을 수 것이냐 있고. 되게 예. 어려운 참 문제거든요. 어렵네요, 진짜. 예. 저는 이번에 느낀 건 감염병 전문병원 그렇게 모델로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 의료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 의료 시설이 팬데믹이 왔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과 능력을 갖추는 게 진정한 팬데믹의 어떤 대응이지. 그러니까 특정 병원을 갖추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은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감염병에 대응하는 네.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기관 전부가 그 능력을 그 평소에 훈련하고 네. 그 능력을 습득해야지 네. 어떤 병원 하나를 짓는 것으로 이런 해결되지 팬데믹 않는다.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냐면 네. 감염병 전문병원을 딱 하나 세우는 걸로 우리가 이후에 벌어질 뭐 세컨 웨이브나 혹은 다른 감염병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에 대안으로 가름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분명히 이전에는 그 정도면 되겠다. 1,000베드. 왜냐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자 180명인가요? 저 200명이 안 되는 환자였으니까 네. 뭐 한 600베드 정도의 병상이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규모의 병원이면 규모의 그런 팬데믹이라면 진정한 팬데믹이라면 어떤 병원 하나를 잘 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지. 네.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를 딱 세운 그걸로 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다 준비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사태로 각각 병원들에서 이 감염병에 대한 대처나 능력들이 좀 많이 단련이 됐나요? 네, 사실 우리는 이번에 이제 이 통계도 있잖아요. 메르스를 호되게 겪었던 나라들은 그래도 이제 이번에 훨씬 더 피해가 적었는데 네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제 진행 중인 거라서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네. 미리 이제 샴페인을 터트려서 나중에 이제 조금 방심하다가 이렇게 더 큰 피해가 오는 것을 네. 되게 좀 경계하고 싶어서 네. 항상 지금 주의를 해주시잖아요. 지금 뭐 그렇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일선에서 선생님들도 다 얘기해요. 메르스 때 이렇게 그 어떤 환자가 들어왔을 때 뭐 그 어떻게 이제 동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방호복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이제 이거 병문안 안 되고 설명하는 것들 설명하는데 국민들도 잘 들으시고 이해를 그리고 하고요. 특히 네. 우리나라 국민들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뭐 그런 것들 정말 잘해주셔 협조를 잘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잘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땡이 좁은 나라에서 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를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감염병 전문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 병상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유럽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유럽에서 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네. 영국의 이제 이탈리아보다 사망자가 더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고 앞섰더라고요. 사망자를 낸 게 이제 그러게요. 영국인데 예. 영국은 의료 공공의료 병상이 상황이?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높은 나라예요. 어.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못 미치거든요. 공공의료 네. 병상이. 예, 예. 만약 우리나라와 영국을 이렇게 비교하면 결론은 전혀 어떻게 되냐면 비례하지 않네요. 그렇죠. 예. 공공의료 병상을 축소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들어서 공공의료의 병상을 늘려야 된다고 단순히 그러니까 소유가 공공인 뭐 국가나 시나 지자체인 이런 것을 단순히 이렇게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네. 코로나19가 지금 이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에요. 네. 그게 핵심이 그러면 아니네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도 근데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냈고 네. 사실 미국의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미국이 이 정도 대응밖에 안 됐느냐라고 놀라는 분들 많았어요. 네. 저는 그걸 어떻게 보고 싶냐면 미국은 의료의 그 수준으로 따지면 좋은 의료의 수준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네. 뭐 현재는 세계 의학을 미국이 이끌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게 좋은 미국의 의료 시설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 평소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이 이번 코로나19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고 싶냐면 네. 의료기관의 소유를 따지는 공공병원이냐 아니면 사립병원이냐 이거보다는 네네. 그 소유가 공공이든 혹은 사립이든 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기능이 얼마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을 띠느냐의 문제로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걸 기능의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병상 비중이 가장 낮아요. 네. 낮았는데 가장 잘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영국은 가장 높고 그럼 우리가 영국처럼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렇게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네. 그래도 공공병원은 어레인지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립병원은 어레인지하기가 어려워요. 네. 요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됐을 때 네네. 국가가 사실은 이걸 빨리빨리 어레인지해야 이제 어쨌든 이런 의료에서 피해를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공공성을 띌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춰 놓느냐. 그러니까 이 기능의 공공성에 이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분명히 어렵기는 했지만 네. 지금 잘 막고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좀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질병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질병이 있었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디를 많이 가죠? 큰 지금 병원. 큰 병원 많이 가죠. 네. 큰 병원인데 서울대병원, 네. 삼성병원, 빅5. 아산병원, 빅5, 네. 카대병원 그렇죠. 서울대병원은 이제 공공병원이라서 네. 뭐 공공병원이긴 하지만 조금 특수하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안고 그 최고 대학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싱가폴 뭐 의대 뭐 국립병원 뭐 이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최고로 관리하는 대학이니까 네. 공공병원이긴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공병원은 아닌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코로나19를 되게 많이 감당했던 그 병원들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찾느냐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인건비를 통제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은 자유롭게 시장 경제에 맡겨놓는 그런 의료 시스템보다 퀄리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이번에도 뭐냐면 제가 보도하지 않았지만 네. 콩팥이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 대구에서 대구에 계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그분은 되게 치료가 조금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가 어디다 부탁을 했냐면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학병원, 공공병원은 아닙니다. 사립 대학병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도 네. 되게 중환이나 어려운 환자들은 네네. 사실 사립대 병원에 대학병원에 그런 아주 의료 높은 기술을 의료 더 수준이 믿는다는 지금도 거죠. 사실은 예. 필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의 수장도 보건당국도 네.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예. 되게 드리면 거기 이거, 계신 분들이 거기 또 계신 분들이 예. 되게 기분이 이제 나쁠 수도 기분 있는데 나쁘실 것 같긴 한데 공공기관을 늘리는 게 의료 기술을 좀 떨어뜨릴 수 있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의 사례를 보면 네. 영국이 지금 공공병상 제일 많은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났다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병원은 결국 가난한 사람도 찾지 않게 된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그게 오랫동안 됐을 때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퀄리티가 떨어지는 병원은 가난한 사람도 찾지 않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네요. 이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 미국처럼 일반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 돈 없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분들의 사망자가 늘었죠. 미국. 네. 그러니까 어떤 의료 시설은 되게 좋은데 되게 높은데 그것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분들에게 이게 문턱이 높으면 예. 소용없죠. 미국처럼 많은 그럼요.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지만 영국처럼 문턱은 낮지만 퀄리티 자체가 사실 이거는 뭐냐면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퀄리티가 우리나라 퀄리티보다 높다 낮다 이거 지금 네네네. 그냥 추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단정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국가가 통제하고 문턱을 낮춘 병원은 그냥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연구들은 제법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갖춰야 네, 되느냐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겠죠.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이번 코로나19에서 사망자를 적게 만들어낸 네. 대단히 우수한 의료 그렇죠. 수준을 능력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네. 여기서 저는 뭐냐면 공공병상 늘리자는 보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공공병원을 늘리자고 하는 주장은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 코로나19의 이 교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었어요. 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이제 공공의료나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료냐 아니면 기능의 공공성이냐 요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이제 어떤 패널을 섭외해서 네. 향후 이제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우리 의료계가 방향을 잡아야 네.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별도로 따로 이제 좀 자세하게 또 얘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고 싶은데 이제 이번에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것은 네.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어떤 병상 확장, 그러니까 공공병상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나를 짓는 것, 그러니까 하나 짓는 것을 모델로 해서 어떤 감염병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훈련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건 되게 좋지만 네. 좋은 방향이지만 그거 하나로 팬데믹을 대비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공병원에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는 수준이 영국보다는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뭐냐면 이 시설의 문제인데 아. 예를 들면 에크모 우리 그런 있잖아요. 게, 예. 이렇게 아주 중환이 왔을 때 하는 그런 기계들이 부족한가요? 어디에 있느냐? 사설 병원에, 그러니까 공공이 아닌 병원에 더 보유될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공공의료원에는 그렇게 중한 환자들이 많이 가지 않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중증 환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은 좀 특수하고요. 그러니까 문턱을 낮추는 게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게 반드시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병원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지자체가 병원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문턱이 낮아져서 이것이 의료복지 서비스가 대중화하는데 훨씬 더 기여할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문턱을 낮추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인 게 계명대 동산병원은 사립 공공병원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야 차후에 그런 게 생겨도 이런 공공이 아닌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숙제는 남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잘한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지.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병원의 개수만 숫자만 따지는 걸로는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게 코로나19가 준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공공병원의 수준은 저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병원은 그 중환자들이 그렇게 그 다른 뭐 빅5 병원보다 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을 어떻게 위기 상황에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지.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빅5 병원처럼 다 그렇게 수준을 높여서 뭐 온갖 장비 다 갖춰놓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이번에는 영국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을 더 생각해야 되지. 이걸 공공이냐 사립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코로나19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이게 뭐 정립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을 뭐 비하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도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네. 그쪽 관계자분들이 또 네. 마음 상하실까봐. 네. 예.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어버이날인데 뭐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노고와 또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 동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